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유창수 PD 또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살펴볼 연구 과제 해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을 SNS에 공유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지난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았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다. 이런 내용의 홍남기 부총리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요. 예. 특히 청와대는 이렇게 공유했다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해서 이게 무심코 공유한 게 아니라 의도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그동안 재정 지출 확대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홍 부총리를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의도는 있어 보이고요. 김준일 대표 네.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죠.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통신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썼는데 한국이 최초로 G7 국가 수준으로 이제 국민 GNI 국내 총소득이 올라설 것이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제칠 것이다. 이런 네.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면은 한국이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좋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지난해 12월까지 역대 최장 9개월 동안 연속 상승했다. 뭐 이런 좋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고 분명히 한국 경제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총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홍보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홍남기 힘 실어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공격이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국간지기로서 본인은 화수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방어 전선을 치고 있는데 최근에 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 네.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홍남기 부총리가 당정청 회의 빠지고 그리고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상황 점검 회의도 빠졌거든요. 이게 어떤 불만의 표시였을까요? 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올렸다라는 거는 홍남기 부총리의 스탠스에 동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적표를 매겼는데 기재부와 복지부가 A등급 받고 법무부와 통일부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뭐 등급으로 봐서는 기재부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잘하고 있다는 여정, 복지하고 방역 잘하고 있다라는 네. 거를 이제 뭐 국무조정실에서도 확인을 한 거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레임덕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현재 권력의 말을 안 듣고 차기 권력의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줄을 서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임기 말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기재부에 대한 공격들 이런 거 차기 주자들의 공격이 약간 과도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를테면 흔들릴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어떤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잡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차기 주자들에 대한 경고성. 가벼운 경고의 의미가 있다. 경고로도 익히고 그래서 어저께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한테 손실보상제를 세심히 준비하다라고 하면서 원팀 정신을 또 강조를 했어요. 이게 이런 기류로 좀 같이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유창수 PD 어떻게 보세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흔들렸던 게 이번 처음이 아닌데요. 문 대통령은 그때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신임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예전에도 예, 지난해 4월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줄 거냐 선별전할 거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8월에 예산안 중간 보고했을 때 너무 큰 거 아니냐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랬고 11월에는 홍남기 부총리 사표 파동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칭찬을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그 칭찬 내용은 항상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첫째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확고하다.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렇게 확고한 정책이 있다면은 누가 경제부총리를 맡아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안고 경제부총리를 교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치권도 이제 눈치를 챈다면은 기재부 때리기도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 이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 자, 두 번째 살펴볼 뉴스도 짚어보죠. 예, 21대 국회의원 중에 아파트 재산이 가장 많은 상위 30명의 신고액이 평균 시세와 비교할 때 34% 낮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 경실련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으로 상위 30위 안에 든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총 750억 원, 1인당 2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11월 기준으로 실제 시세를 보니까 1,131억 원으로 1인당 37억 7천만 원이었고요. 예. 그래서 실거래 가격하고 신고한 금액 사이 격차가 1인당 평균 12억 7천만 원. 그 그래서 격차만 해도 그래서 신고액의 시세 반영 비율이 66.3%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간 경실련이 부동산 집값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왔는데 또 화제가 되는 조사 결과가 좀 나온 거네요. 예, 이제 경실련이 지난해 가장 좀 주목받은 시민사회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네. 보통 부동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방향으로 그동안 뭐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국토부에서 집계하는 통계 자체가 잘못돼 있다 지금. 뭐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정책을 세우니까 이렇게 된다. 정부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집값 안 뛰고 있다, 안정적이다라고 뭐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대. 연일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경실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지금 사실상 부동산 급등에 부동산 가격 급등에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냈거든요. 네. 이거 이번 건에 이제 후자 쪽에 이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2020년 11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엄청 뛰었습니다. 그렇죠. 재산 신고한 다음에 한 뭐 8개월, 9개월 동안. 한 달만 해도 휙휙 뛰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축소 신고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도 있어요. 엄청 뛴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하고 실제 실거래가하고의 괴리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공시지가로만 주로 많이 한다. 신고를 한다라는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점인 거고 그래서 경실련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의 시세대로 신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해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뭐 이게 기재 뭐 국토위나 이런데 이런 뭐 국회의원들 부동산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책 결정을 뭐 방향을 이끌면은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부동산 집 비싼 거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국토위 활동 못 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톤으로 지금 이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경실련이 밝힌 집부자 의원들의 면면은 어때요? 일단 뭐 30명인데 숫자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9명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19명, 그리고 무소속이 2명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평균 23억 2천만 원을 했는데 실제 가격은 36억 9천만 원으로 차액이 1인당 13억 7천만 원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1인당 30억 더 많습니다. 평균은. 그리고 시세는 41억 1천만 원으로 평균 11억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107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고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 이 보유한 아파트인데 10년간 30억 8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자, 이 소식을 부러운 표정으로 지켜본 유창수 PD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공시지가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게 돼 있는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해서 그걸로 비난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맥락은 정치권이 과연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하는 그 법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경실련이 냈던 논평을 보면은 스스로 내건 서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1가구 1주택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건 표리부동한 얘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택을 처분하자. 출마자들한테 1주택만 가지자 이런 서약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 의원 중에 16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각자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서약은 왜 했냐, 왜 국민들에게만 1주택을 강요하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주택 가격이 뭐 상승하고 10년 동안 79.4% 상승했다고 나오는데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있고 2명이 기획재정위원회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겠느냐. 여전히 이렇게 부동산 부자들, 다주택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논의가 없다는 게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도 계속되고 있네요. 자,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마지막 연구 과제로 가보죠.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됐다. 흔들림 없이 한마음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18일에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이후에 변호인을 통해서 준법 경영 의지를 강조한 적이 있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직접 옥중 메시지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김주일 대표, 이번 메시지 그 속내는 뭘까요? 예, 일단 지난번에 가짜 옥중 메시지가 한 번 그런 일이 본 적이 있었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공식은 아닌데 어쨌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전원으로 했고 이번엔 사내 게시판에 올린 거니까 사실상 예. 이게 이제 공식 메시지, 공식 첫 번째 공식 메시지라고 메시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반성이고요. 하나는 투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재용가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겠다, 성찰하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저의 부족함 때문에 걱정을 끼쳐서 임직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건데 사실상 뭐 대국민 사과나 마찬가지죠. 이게 다 이렇게 보도된다라는 거 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네. 지금 대법원 재상고도 포기했거든요. 2년 6개월 확정이 형 됐잖아요. 확정되고 그거 받아들이겠다. 성찰하겠다. 이런 이제 반성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보낸 거고 두 번째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삼성에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으면서 삼성이 경영이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중요한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이 올스톱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삼성은 제대로 기업 국민 기업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는 문제 그리고 평택에 있는 뭐 공장 증설하는 문제 이게 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언론들에서 엄청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삼성은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거고 크게 보면 결국은 반성도 하고 투자도 할 테니까 나중에 좀 빨리 내보내. 지금 일각에서는 뭐 예. 벌써부터 사면 아니면 뭐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는 그런 기류도 있어서 뭐 잔뜩 몸을 낮추는 모습이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삼성에서 본인이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삼성 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외곽에서는 그렇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반성하고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유창수 PD는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재용 본인이 납작 엎드리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일단 법원 판단 존중한다 그러면 재상고 포기했고 법정 구속된 지 3일 만에 나온 첫 번째 메시지도 준법 경영 계속하겠다라는 거였고 이번 옥중 메시지까지 보면은 나는 반성하겠다, 잘못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주변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 중요한 시기에 오너가 감옥 가서 어쩌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시장 강자인 인텔이 반도체 위탁 생산 대폭 확대하는데 여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삼성 대규모 투자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요. 또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와 협력하기로 했는데 삼성이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 또 뭐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은 심각해지는데 삼성 대응이 주목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 뭐 파운드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수십조 원 규모가 예정돼서 이미 진행 중이고요. 테슬라와는 앞으로 협력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장 미치는 영향이 없고 차량용 반도체는 원래 수익이 별로 없는 분야였고 시장도 별로 크지 않아서 삼성이 신경을 안 썼던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앞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런 이슈들이 삼성이나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시각을 쏟아내는 거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좀 법치를 흔드는 나쁜 시도가 아닌가. 이런 게 삼성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런 것들은 좀 언론에서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우려도 있다. 이런 네.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뉴스연구소 지금까지 유창수, 김준일 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